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5월 10일 관례대로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그러나 관례대로 만나오던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협의에 진전이 없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대통령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 정부 조직 개편, 그리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의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지만 윤 당선인 측은 그런 일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은 관례대로 국회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용산 이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대나 올랐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재산세나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됩니다.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에 개혁 입법 과제를 주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오는 5월 10일 관례대로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국회 광장은 5만 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는 특별 초청 국민 500명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국회 앞 광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최대 5만 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 비가 오면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립니다. 대규모 수용 능력과 접근성이 용이해서 참석자에게 불편을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대통령 취임식장으로 전통과 관례적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출한 이도운 당선인 특별보좌역이 총감독을 맡고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취임사를 총괄합니다.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 특별 초청 국민그룹 500명도 선정하기로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통합과 소통을 강조해온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통이동 집무실에 마련된 간이 기자실에서 15분가량 깜짝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먹읍시다. 취임하더라도 자주 찾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나도 가급적 우리 기자분들 좀 자주 보려고. 윤 당선인은 또 이르면 다음 주 지역을 돌며 민생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권 인수 작업에 본격 돌입한 상황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강행으로 불거진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반대 기조를 꺾지 않으면 최대 3개월까지 통이동에서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용산 국방부와 관저로 이용할 장소를 직접 차량으로 답사하며 용산시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이동 집무실을 짧게는 일주일, 최대 3개월까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취임 직후부터야 집무실 이전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수위도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방탄유리 설치 등 통이동 집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야 어렵겠지만 도청 감청 방지 시설은 비교적 설치가 간단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기 시 국민 안전을 위해 NSC 등을 주관하는 장소로는 국방부 벙커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오는 5월 10일 청와대를 얼마나 개방할지에 따라 어느 곳을 사용할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벙커든 아니면 국방부 벙커든 아니면 합참 아래에 있는 벙커든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택지가 어디 있을지는 저희가 5월 10일까지 이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옮기는 데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지난 주말 국방부 청사를 답사한 뒤 곧장 관저로 쓰일 한남동 공관까지 차량 답사를 진행하며 이동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예산을 포함한 협조를 받지 못해 당분간 통이동 집무실을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집무실 이전을 바라보는 여론과 민심의 동향은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이 협의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선인 측과 사전에 협의한 인사라며 자꾸 거짓말을 하면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로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창용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거쳐 IMF에 재직 중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윤 당선인 측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와 협의를 맡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협의한 적도 추천한 적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그러자 청와대에서는 당선인 측에서 이창용 국장 본인 의사까지 확인한 걸로 안다며 이제 와서 협의한 적이 없다며 다른 사람을 하겠다는 얘기와 인사를 패키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진실 공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자꾸 거짓말을 하면 자신도 다 공개하겠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가 인수위 쪽에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결과는 불난 곳에 물이 아닌 기름을 부은 형국이 되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의도와 달리 이번 인사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신구 권력의 충돌 양상도 더욱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내일 선출됩니다. 대선 패배 책임론으로 혼란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에 개혁 입법 과제를 주도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건 모두 5명입니다. 사선의 안규백 의원과 3선 김경협,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낙연계 박광온 의원, 그리고 이재명 상임고문과 가까운 박홍근 의원의 2파전 양상에 나머지 후보들도 물밑에서 분투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패배 여파로 조기에 선출되는 새 원내 사령탑인 만큼 쌓인 과제도 막중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윤호중 비대위를 둘러싼 책임 논란을 수습하고 당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 정책을 두고 벌써 전선이 형성된 상황.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등을 놓고는 머리를 맞대야 하는 국민의힘과 전략적 관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후보들은 출마 해변을 통해 대체로 통합을 강조하거나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드러내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한 달여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정치개혁과 검찰 언론개혁 관련 입법과제를 마무리 짓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입 후보 없는 교황 선출 방식, 이른바 콘클라베로 1차 투표를 하고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와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재현되는 걸 막으려는 겁니다.
최종 결정될 때까지 득표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으로 해서 후보 간 결합, 이합 집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민주당 새 원내 지도부 선출이 윤석열 당선인을 견제하면서 대선 패배 후유증을 털고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극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선 이후 인수위원장을 맡으며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까지 거론되고 있죠. 안 위원장은 총리 지명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인수위에 집중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저로서도 전국 우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총리 지명에 대한 기대감에 안철수 위원장의 최대 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안랩의 주가는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보유 주식 가치도 3,200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이런 전망에 대표적인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 국무총리를 원했다 그런다면 난 인수위원장을 안 맡고 다른 분한테 기회를 줬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특정인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서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선 전에 합의했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을 놓고도 물밑신경전이 여전합니다. 역시 지방선거 공천 배분이 최대 과제로 거론됐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 위원장이 막판 담판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어떻게 합의를 갈지 관심입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벌이는 신경전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선 기간 이재명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의 경기도지사 영입설이 불거지자 경쟁 후보들이 집중 견제구를 날리는 상황인데요. 들어보시죠. 특히 이제 그런 말씀 누가 하더라고요. 자칫하면은 윤석열처럼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다. 누가요? 김동연 대표가. 왜냐하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대선을 나왔던 분이지 않습니까? 막판에 이재명 후보하고 연대는 했지만요. 그런 면에서 자칫하면은 이게 여우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어느 시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안규백 의원도 김 대표를 겨냥해 좋은 자리만 찾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대선이 끝나니 홀대하는 거냐는 비판과 공정한 경선이 원칙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역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그건 안 되겠습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 측도 안 되면 할 수 없죠가 아니라 겉으로는 안 되면 할 수 없죠지만 이거는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공개적으로 거부해버리고 망신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기색이 좀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참모 100명이 대통령 1명 의지를 못 꺾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보면요. 당선인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당선인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워딩을 잘 봐보십시오. 예. 청와대에 한 발도 들이지 않을 것이다. 통이동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봄 꺼지기 전에 집무실 이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쭉 냈잖아요. 예. 그게 김은혜 대변인이 만들어낸 말 같아 보이세요? 이건 당선인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변인은 원래 당선인의 말을 물론 마사지를 좀 일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선인 의지와 관계없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지금 때. 화면에도 나오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전 비용 부탁하러 내가 청와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리 방해해도 난 안 들어가. 이제 그런 건데 이건 당선인이 직접 얘기한 것 같으네요. 그게 저게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예. 알고 있는데요. 당선인이 며칠 전에 한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지금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격앙된 어떤 표정을 감추지 않으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감정이 그대로 워딩에 드러나잖아요. 내가 만나가지고 뭔가 부탁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굳이 비굴하게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뭘 협조를 구하거나 이럴 필요를 못 느낀다. 특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지를 계속 지금 갖게 된다면 그러면은 집무실 이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런 겁니다. 근데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 가장 눈에 잘 띈다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례적인 일이 자꾸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다. 우리도 생각을 그렇게 한 적도 있었으니까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윤 당선인 측은 적어도 당선인에게 어떤 차기 정부를 이끌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모습은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한데 양쪽 입장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들어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윤석열 당선자님의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의 이런 어떤 공백 이런 것이 없이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전달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반대나 협조 거부나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자꾸 그렇게 그런 오해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상대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을 거절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 해보면 상식의 선에서 봤을 때 만나자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두 분이 만나서 얼굴 붉히고 나오면 더 저는 안 좋은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달라. 자꾸 언론화되고 조건시 만나자.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청와대 대변인 시켜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자, 수십 년 있어온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날짜까지 언제까지 딱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 실무진이 아무리 만나봤자 전권이 없으니까 당선인과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뭔가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나치겠습니까 이러다가? 제가 볼 땐 청계천만 건너면 됐는데요.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같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대화하면 전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을 보면 한강 다리 건너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장제원 비서실장이겠죠. 그러겠네요.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도 아마 장제원 비서실장일 겁니다. 근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기자들 만났을 때 한 얘기인데요. 두 분이 만나서 얼굴을 붉히고 나오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얼굴 붉힐 정도의 상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비춰지거든요. 이 말로 보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그럼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회동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당분간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5월 9일까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5월 10일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하셔라든가. 자, 5월 9일까지는 알아서 하시고 5월 10일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소. 뭐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만남이 그건 결국 끝나면 이건 좀 국격에 상당히 손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런 모양은 좀 피해야 하는 게 맞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정치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선인 혼자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치의 효과가 나는 건데 예. 당선인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푸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부담감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양측에서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안 될 거라고 하면 어찌됐든 회동은 지금 이 정도 한 보름 가까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예. 앞으로 좀 더 이례적인 모습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참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혹시 악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 이제 인사권에서도 보이는 거죠. 한국은행 차기 총재 이제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IMF 국장 이창용 국장을 내정을 갖다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 발표와 함께 얘기한 것은 저 인수위 측하고도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인수위 측은 언제 협의를 했다는 거냐 이러니까 이것도 또 황당합니다. 근데 지금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하고 장제원 비서실장 말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말 중에 공통적인 것만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요? 뽑아보니까 두 차례 얘기를 나눈 건 맞다. 얘기는 했다. 예. 왜냐면 이거 양쪽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후보자인 이창용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사전에 한 번쯤, 그러니까 지금 그 인사가 났다고 하는 거 하기 전에 사전에 김창용 후보자와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대 교수 이름이 거론됐다고 예. 하잖아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뭐 이창용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긍정적인 의사표시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 발표가 나기 한 10분 전쯤, 이건 예. 장제원 비서실장의 말인데요. 그때 연락이 한 번 더 왔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제원 비서실장은 나는 그게 너무 황당했다.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잖아요. 예. 어찌됐든 두 차례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 의견 교환을 청와대 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 후보자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당선인 측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 뭔가 연락을 취했다고 하는 거 보니 당선인 측에서도 뭔가를 검증하려고 노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제원 비서실장이 뭐 긍정적인 뭐 신호든 뭐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동의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장제원 비서실장 말을 보면 공식적인 협의 절차나 테이블에 앉아서 인사검증 하나하나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면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전 협의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이 못 만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당선인과 대통령 메신저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회동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인사권자의 인사 문제를 이제 저쪽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인사권자가 이렇게 두 사람을 지금 놓고 고민하고 계신데 우선순위를 그쪽에서 정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메신저가 월권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어디까지 의견을 구해야 되는지 둘 중에 정말 안 된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도 물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네. 않았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압축해서 둘 중 누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 후보자가 더 좋을 수 있죠.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그렇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뭐 괜찮네요 정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니까 어차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시로 뭔가를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청와대가 받아들일 때는 그 사람이 좀 좋답니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분명히 인수위 측에 자료 저희가 확보한 거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돌아가셔서 잘 좀 상의해 보시고 일단 언제까지 연락을 주십시오. 뭐 이 정도라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되는 거네. 네,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뭐 사면 문제까지는 어느 정도 뭐 공감을 이뤘던 뭐 이런 얘기, 권성동 의원 말로는 뭐 공감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건 이미 청와대가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당선인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가급적 피하는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시그널을 동의한 것이다라고 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대 얘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 계속하면 대화 내용 다 공개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뭐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2022년은 녹취록의 시대입니다. 안 되면 그 녹취록도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도 합니다. 이거 너무 인수위측에 이것저것 제동을 거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해하고 지방선거에서 뭔가 유리한 걸 선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인데 한번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죠. 무슨 내용인지. 물러가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업무를 이런 식으로 나는 해방 놓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갖고 자신들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청와대에다가 이런 뜻을 전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류가 확 바뀐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그 의심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용산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마구마구 억지 주장과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게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자그마한 집무실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 그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게 착착착 진행되면 국민의힘이 또 유리해지긴 하죠. 근데 선거를 위해서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유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청와대 한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겨냥해서 저러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소설이라고 봅니다. 저런 사실 소설일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길어지는 논란과 갈등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건 이제 나타난 결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의도의 측면으로 보면은 저런 의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선인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선인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장제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나 뭐 원희룡 기획위원장도 그랬고 다 주변에서 속도 좀 조절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당선인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선인이 아니다. 내 의지대로 하겠다. 이렇게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당선인이 지방선거까지 생각해서 내가 지금 집무실을 옮기려고 지금 고집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한 가지는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문에 저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논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집무실 이전을 막는 것에 대한 불순한 의도나 또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는 그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라고 하는 의도의 불순함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깔린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거 추이를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자칫하다가는 전임 대통령이 마지막에 남겨놓은 지지율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역대 그런 적은 없었는데. 2012년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비교하잖아요. 거의 비슷했다고 얘기하고요. 이번에 0.73% 차이 나는데 그때는 51대 49였거든요. 진짜로. 그렇죠. 대충. 그러니까 거의 그때도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지지율이 70% 넘었어요. 72.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사람도 취임 초기에는 기대를 갖고 응원해 주는 거라는 거죠. 역대 되죠. 정부들이 보통은 그랬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상황으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무실 이전 문제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좀 조금 속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것들을 여론은 훨씬 정치인이 민감하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얘기하는데 당선인은 그냥 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취임 초기에는 보통 나중에는 실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통합이나 화합 그리고 협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역대 최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을 주는 데 있어서 페널티 규정을 갖다가 만들어 갖고 아마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무소속 출마 경험이 있으면 안 되고 현직은 또 얼마를 더 깎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깎인 사람이 하필 홍준표 의원인데 상당히 좀 반발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때 나름의 기여한 바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투표에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 이것도 부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한테 25% 정도의 페널티를 주는 것은 이거 너무 지나치다. 다시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첫 공관위 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대선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렇게 룰 바꾸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아마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은 이준석 대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감점 기준을 만든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 서로 간의 주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에서 만든 거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 가지고 온 거 나는 왔더라. 그냥 표결에만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내가 만들어 갔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이 그냥 논의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한 뭐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녹취록도 나중에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재현 의원은 틀림없이 나는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대표가 들고 왔다 그러는데 당대표는 나는 감점 기준 만들지도 않았는데 저 양반 참 방송에서 엉뚱하게 거짓말을 하시네라고 얘기를 또 한단 말이죠. 네,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이전에 이준석 대표 스타일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대선 기간 동안에 대선 후보하고 막 맞서고 막 보이콧하고 튕겨나가고 다시 오고 이게 몇 번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용해요. 그러네요. 이준석 대표 제가 볼 땐 힘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의 힘의 무게추가 윤석열 당선인으로 확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건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자기 목소리 낼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좁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본인 스스로도 조심할 거고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때 이준석 대표가 내가 공천 좌지우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뭐 직접적인 의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윤핵관을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의지가 투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의 전력은 지금 인수위원회와 청와대의 그 갈등 대결에 힘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라 당의 존재감이나 당 대표의 존재감이 상당히 미약하게 나옵니다. 자,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잔치하면 서로 간에 더 많은 거 먹고 싶어가지고 싸우게 되잖아요. 아기 다툼이 벌어지곤 하는데 지금은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서로 내가 출마하겠다고 나올 거고요. 공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잡음이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이것도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근데 뭐 민주당도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뭐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있지만 누구를 내보낼 건지 사람을 고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진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쪽으로 방향을 튼 게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당내 아이디어로 나온 것 같고요. 아이디어예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얘기 나오던데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던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를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기가 쉽지는 않은 국면이라는 걸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후보군으로 지금 꼽히고 있었던 박주민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영선 그리고 추미애 이런 정치인들이
지금 출마 선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판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어렵다고 해서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송영길 그 전 대표가 기여한 바도 굉장히 크고 이미지도 막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뭐 피습도 당하고 이런데도 그렇죠. 뭐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 생겨났을 수는 있겠는데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나올 사람이 없다. 이런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 그냥 이재명 후보한테 그 찍었던 그 표 그대로 우리한테 올 것이다 생각하고 선거 준비하면은 제가 볼 땐 100점 100패입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로 간 거하고 인천시장인가요? 하다가 서울시장으로 건너오는 거하고는 또 모양새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중량감으로 봐서는 그런 얘기는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는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혁신하거나 진정당이잖아요. 대선에서. 그러면 정치개혁을 하는 모습이나 뭔가 좀 다른 면모들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586 용태론 얘기하고 그리고 선거 불출마 선언하겠다고 하는 전 당대표를 다시 데리고 나와서 서울시장에 출마시킨다? 얼마나 유권자들이 동의할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게 져야 한다. 지더라도. 그런 방식을 선택해야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 있을 원내대표 경선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기자 리포트에서는 양강구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양강이 맞습니까?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광원, 박홍근 이렇게 양강으로 가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당내 주류 그리고 친문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이제는 이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문 대통령 임기도 끝나가는 상황인데 다시 문 대통령을 당대표로 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대선 국면에서 대선 어느 후보를 지지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계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낙연 계하고 이재명 계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굳이 뭐 얘기하자면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을 다시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다시 뭔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에는 누가 제일 유리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개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경 발표를 하는가 이런 것들 지켜보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입니다. 자, 원내대표 경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용산 집무실이 뜻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현재 통이동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일 자택이 있는 서초동과 통이동을 오가야 하고 취임 이후 주상복합에 있는 서초동 자택에 대한 경호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을 박기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6시입니다. 이곳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택 앞에서 통이동에 있는 인수위원회 사무실까지 직접 가보겠습니다. 서초동에서 출발해 성모병원 사거리를 지나 반포대교를 건넙니다. 이어 용산구청과 녹사평역을 거쳐 남산 3호 터널로 진입합니다. 신호 없이 쭉 뻗은 반포대교와 남산터널을 지나면 그만큼 시간은 단축됐습니다. 도심에 들어선 뒤 서울시청과 광화문을 지나 통이동까지 출근길 거리는 10.3km에 이릅니다. 서초동에서 이곳 통이동 인수위원회까지 저희 취재진은 2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출퇴근길에는 모든 신호등이 제어되기 때문에 이곳까지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입니다. 서울 주요 도심을 꿰뚫는 대통령 출근길 동선마다 교통이 통제돼 현재도 정체되는 구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여기가 막히는 곳이고 항상 정체돼 있는 곳이라 사는 사람으로서는 좀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교통도 교통이지만 현재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초동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경호도 문제입니다.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데다 주민들에게 경호 협조를 일일이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의 동선이 길어진 만큼 집회나 민원인 접촉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출퇴근 동선 중간에 집회가 이뤄지면 고립될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군중이 수천 명, 수만 명 몰려왔다는 것을 생각을 우선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위 군중에 갇혀버리면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국정 중단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통이동 집무실에 대한 경우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집회 시위법은 대통령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만 집무실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로 서초동 대신 통이동에서 1분여 거리 떨어진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 속에 대선 기간 이른바 무속 논란을 촉발했던 천공 스승이 덩달아 관심입니다. 천공이 3년 전 용산을 주목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집무실 이전 결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상황에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을 직접 만나 입장을 들었습니다. 김자영 PD의 단독 보도입니다. 천공 스승은 지난해 10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차례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시기도 본인이 조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만날 때 총장님이 남편이니까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이죠. 조금 정리할 시간이 될 것이다. 요런 힌트는 내가 코칭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래 싸우면 모든 검찰들이 어려워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코칭해줬죠. 그로부터 5달 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첫 사업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천공의 3년 전 동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이 어떻게 와요? 그냥 오면.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인간한테 살아가는 사람한테 최고의 사람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천공의 조언을 듣고 집무실 이전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을 직접 만났습니다. 천공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당선인 측에 직접 조언한 적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본인의 동영상을 윤 당선인이 봤을 수도 있다며 용산 이전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도 봤겠지만 누구도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이걸 내가 와닿으면 쓰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걸 참고해서 누구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지 누구 그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참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그쪽에 빛나기 시작을 하고 발복하기 시작을 하면 국제 기빈들이 오더라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천공 스승의 정법지대 사무실이 국방부 청사와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사무실은 1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되는데 서울에서 최고 앞으로 발복해야 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용산에 거기에 사무실을 열어라 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용산 이전은 일간지 기자의 칼럼을 보고 실무자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구상할 때 여기 정부종합청사를 가냐 거기에 붙어있는 외교부 청사를 가냐밖에 없었는데 경향신문의 국방전문기자가 용산시대를 열으라 그러면서 쓴 거예요, 칼럼을.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실무자가 그 신문을 보고 국방부로 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집무실 이전에 관여했다는 소문은 민주당에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공식 선언하면서 용산 일대, 더 나아가서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또 뜨겁습니다. 연세대학교 한문도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와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용산이라는 입지만을 놓고 본다면 네. 대통령 집무실이 1위로 간다면 장점, 단점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목적적인 측면에서 뭐 정당성과 뭐 개념적 타당성은 예. 뭐 다들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소통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뭐 이견을 제시할 국민은 없는데 예. 이 단점이면은 이제 수단에서 좀 조급하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예. 어떤 국가 안보나 또 지역 주민, 용산구민이죠. 용산구 지역의 어떤 개발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해서 예.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단점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이 이제 강화되게 되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소통이나 이제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예. 뭐 불편을 주는 형태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된다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일단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 좀 더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예. 잘 처리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용산하면 서울의 한 복판이고 예, 예. 두 도심이기도 합니다만은 서울역 뭐 이쪽으로 가면 영등포, 이쪽 강남 넘어가기도 네. 좋고 딱 좋은 땅인데 그동안 사실은 뭐 군사기지, 군사시설 때문에 묶여 있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주민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억눌려 있던 그런 이제 심정들이 있을 텐데 과연 집무실이 이전하면 용산은 호재냐 악재냐라고 할 때 각각의 근거가 있겠죠. 네, 호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추진력과 어떤 입지를 내세우시면서 좀 빨리 될 것이다. 모든 사업이 뭐 용산국제 업무지구라든지 예. 또 지역의 뭐 수건 사업들이 빨리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막연한 어떤 논리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막연한 논리가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냐면 용산 집무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고도 제한이라는 건 기본입니다. 고도 제한. 경호 문제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은 한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들이 믿고 따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아니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 경호가 제일 1번인데 지금 이 지역에 집무실이 생기게 됐을 경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얘기가 적정한지 모르지만 이저 스나이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격수. 저격수. 예. 네, 저격수들이 요즘 이 총이 발전해가지고 사정거리가 한 3.45km까지 됩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얘기 나오는 네, 그런 얘기들이 3.4, 많이 3.5. 나오는데요. 예. 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주위에 이제 높은 빌딩도 많고 그럼 높을수록 사정거리에 지금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 1km에서 처음 닿는 부분은 1km 지점이고 그 한강변까지 가면 한 1.89km 됩니다. 예. 그럼 사정거리가 되고 또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요새 좀 건물들이 많이 드는 지역도 예. 거리가 다 사정거리가 되고 그래서 좀 그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뭐 고려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경우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뭐 백악관이나 뭐 프랑스 엘리제궁이나 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근처에는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고층 건물을 짓는 행위를 뭐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할 수가 없고 오세훈 시장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규제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기는 힘들 것이고 예. 현재 있는 것은 진행이 되는데 바로 300m 지점에 있는 상강 멘션이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악재 쪽인 요소들은 좀 나열이 되는데 호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냥 긍정사항이고 이제 바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가 랜드마크가 되려면은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또 보안 문제가 또 등장을 하니까 그렇죠. 비행금지 구역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등장을 하니까요. 조금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뭐 전에 듣기로는 뭔가 개발하려고 계획이 있어서 뭐 초고층 빌딩을 위한 자문이나 이런 거 설계 용역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그러던데 이제 이런 계획들은 이제 봐야 되겠군요. 아, 그럼요. 시간이 이제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뭐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게 뭐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말은 용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저쪽으로 가면 이천동은 저 끝에 있고 한남동도 저쪽 끝에 있고 네. 집무실이 들어서는 거기는 이제 삼각지라든가 가운데 네, 핵심 한강로하고, 지역이 있고 예. 지역마다 또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정거리 개념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대동소이한데 바로 앞에 있는 한강로 특별계획구역하고요, 한강 맨션 특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지금 35층으로 건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거리가 30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너무 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죠. 걱정하고 계시고 과연 이것이 건축 심의가 원래 3월에 있거든요. 3월에 이 상강맨션이 어떻게 될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잘 협의가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주민들이 또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겠죠. 뭐 데모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촌동하고 한남동은 좀 거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한남동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난데 이촌동도 한 2km 내외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가도 어차피 마찬가지인가요? 네,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측면이나 도시 발전 측면에서 이 단순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공청회도 좀 많이 열고 시간을 좀 갖고 했으면 하면 좀 더 좋은 합리적인 방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큰 건물 이름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네네네네. 사실 그 주변을 다 국제 업무지구로 해서 개발하려고 다들 눈독을 들이고 또 계획을 하고 있었을 눈독을 들인 텐데요. 게 아니고요. 그저 800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지구하고요, 용산 공원하고 해서 합치면 한 800만 제곱미터 넘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용산구에서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을 예전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이 만약에 이런 계획이 지금 없었다라면 용산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될 상황이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용산 구민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 혼돈스러운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요,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거대한 업무용 빌딩 같은 거야 이제 뭐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의 관심인데 주민들의 관심은 주상복합 뭐 이런 거 한 30층 올라가는 것도 혹시 제한을 받을까 뭐 이런 걱정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m 거리니까요. 높을수록 경호가 더 삼엄해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안 검증, 예를 들면 기타를 메고 가도 경호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총일 수도 있으니까 검문 검증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건물들에 대한 검문 검증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지를 뭐 잘 정리를 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선에서 무사히 이전하면 최고의 방안일 텐데 좀 고민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서 좀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당선인의 포부와 비전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널찍한 이제 큰 공원도 마련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뭐 휴식을 하거나 편히 지내면서 대통령이 뭐 집무실에서 잠깐 나와서 쉽게 만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공원 조성이나 또는 그쪽으로 나는 뭐 신분당선이나 이런 교통 관련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신분당선은 크게 무리 없이 갈 것 같은데요. 집무실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범죄 있겠지만 공원 부분은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다시 이제 미국하고 반환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게 2011년에 처음 한 건데요. 약정을 2013년에 개정을 해가지고 좀 빨리 좀 반환해 달라. 그래야 공헌을 하니. 근데 그 과정에 문제가 뭐였냐면 기억나시겠지만 토지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이거를 정화 작업을 안 거치면은 건물을 지면은 거기 사는 동안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걸 누구나 알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환경오염 그 부분을 제거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결정이 났죠. 났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면적 부분에서도 작년에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2011년에 시작할 때 2027년까지 완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게 제거가 안 되면 지울 수가 없으니까 다시 조정된 것이 뭐냐면 N+7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미군하고 N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오염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7년.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7년 뒤에 완공이라는 얘기잖아요.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어떤 정당성과 이런 것들은 다 맞는데 수단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보면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물론 50만 제곱미터는 상반기에 반납이 되거든요. 그럼 일부분만 급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것도 또 환경오염 정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녹록지는 않다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인수위에서 잘 생각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미군 부대 기지에 오염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고 그걸 확인받는 그 작업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나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오염 정화가 다 하루 만에 끝난다고 해도 예. 공사기간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좀 부분이 네. 있어서 이 부분을 인수위나 당선인께서 좀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뭐 새로 만들어지는 집무실 쪽 얘기고 네네. 만약에 집무실로 옮겨진다면 지금 청와대 주변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주변은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서 종종 뭐 호재다 이렇게 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시면서 그쪽은 뭐 개발 좀 풀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풀려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청와대를 떠나서 그 인왕산하고 북한산 때문에 자연 경관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예. 용도 지역상. 그래서 자연 경관지구에서는 층을 4층밖에 못 칩니다. 시물을 거쳐서 특별한 경우만 6층까지 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복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경복궁은 또 문화재보호법 13조에 의해서 역사 환경 문화 보존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도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의 지금 청와대 집무실과 다 중복되는 예. 장소라서 생각보다 뭐 그쪽에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집무실이 산자락에 있다가 이제 도심 한복판으로 내려와서 설치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집무를 보게 된다면 서울의 도시 계획이나 흐름 같은 것 큰 변화도 가능합니까? 전체 흐름은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용산구만 좀 많이 흔들릴 것 같고요. 용산구 자체 아까 말씀드린 국제업무지구나 예. 전체 광화문 오세훈 시장도 예전에 광화문에서 용산역까지 어떤 광화문 로드맵을 좀 잡았었거든요. 예. 이런 계획들은 좀 지장을 많이 받겠지만 다른 지역까지 뭐 연관된 건 없는데 한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예. 이 대공 그 비행 안전구역과 비행 그 제한구역이 있는데요. 네. 그 8km거든요, 반경이. 대공포가 건물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강남구 건물에 이제 대공포가 올라가야 건물 위에. 됩니다. 그래서 예. 조금 심리적으로는 좀 좋은 느낌은 안 드는데 그런 부분 외에는 큰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이제 8km 했을 때 김포하고 이쪽 부분에 비행 안전구역이 들어가게 되면 예. 이 민간 지금 항공로하고 좀 부딪힌 데가 좀 생기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따져볼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는 네. 먼저 또 차차 진행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군요.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포함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부분 동의한다는 뜻을 전한 대검찰청의 입장과도 배치되는데요. 내일 예정된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도 두 기관의 견해차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첫 출근 날부터 기자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격리 기간 대검찰청이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시작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작심한 듯 거듭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방안 역시 자신이 오랜 철학에 기초해 만든 제도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여름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검찰을 위해서 좋은 길이냐. 검찰에 독자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는 당선인 공약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고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하루 앞두고 대검과의 견해차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앞서 대검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결재를 거쳐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총장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대검의 의견과 법무부 입장을 심도 있게 정리해 새 정부 법무행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 보고를 아예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에선 기획조정실장이, 대검에선 기획조정부장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대선 뒤에도 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를 두고 특검 도입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내려진 결론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논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고, 결국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국회 과반 의석으로 대장동 특검은 물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정부에서도 남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공약입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또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여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에서 배제되고 업무보고 일정도 막판에야 잡히면서 폐지가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인수위도 여성가족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사실 그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 당선인의 그 공약 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폐지가 확정될 경우 찬반 갈등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통일부는 명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는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부처가 시행하는 방식이었다며 그 결과 통일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고유의 기능을 되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노력은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 위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역시 윤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인데다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유행 정점에 이미 진입했다고 보고 앞으로 1, 2주간이 감소세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만여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국내 누적 환자도 1,0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국민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정부는 당초 23일 이후 감소세를 예측했지만 이 전망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미 유행의 정점에 진입한 상태로 언제 감소세로 전환될지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1, 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높아지고 백신 접종 후 시간 경과로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전환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분화구처럼 서서히 올라갔다가 일정 기간 유지가 되고 다시 내려오는 패턴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정부 예측보다는 적어도 저는 3주 이상 늦어질 거다. 아마 4월 초 정도가 되어야지 감소세로 들었을 것이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꺾이기 전에 섣부른 방역 완화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는 비판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강력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좀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이는데 결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것입니다. 방역 조치 완화 이전처럼 강력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중증화율과 치명률 등은 통제 가능한 범위라면서 오미크론 대유행 다음에는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는 25일부터는 60살 이상이나 면역 저하자라도 동네 병원에서 확진된 경우 집중관리가 아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환자 급증으로 의료체계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길어지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급증하는 재택치료자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는 182만 명대로 이 가운데 하루 2번씩 전화로 관리를 받는 집중관리군은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이들도 동네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된 경우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집중관리군처럼 하루 2번 모니터링은 받지 못하지만 검사받은 동네 병원에서 곧바로 처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PCR 검사를 통해 확진된 고위험군 관리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위험 확진자를 대상으로 보다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이들을 조금 더 두텁고 빠르게 보호하고 또 중증화로 인한 사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60살 이상이면 먹는 치료제 처방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보건소 기초조사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북사통을 이루는 동네 병원에서 치료제 처방에 고위험군 관리까지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약을 처방하려고 해도 이런 어떤 금기약물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면 처방이 적극적으로 안 되고 또한 중간에 증상이 나빠지더라도 사실 동네 병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정부는 고위험군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동네 병의원 직통회선을 구축해 운영 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미국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가 국내 2번째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팍스로비드를 먹을 수 없는 성인 환자가 처방 대상인데요. 부작용 위험이 커서 임신부와 만 18살 미만은 제외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몰누피라비르라는 성분명으로 알려진 알약 형태 치료제로 팍스로비드에 이어 2번째로 국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망 예방 효과가 30%로 낮은 데다 안전성 우려도 있어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됐지만 확진자 급증에 긴급 사용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 같은 기존 치료제를 쓰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에 오는 26일부터 대체제로 쓰이게 됩니다. 다만 임신부와 만 18살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연골 이상이나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관찰됐기 때문입니다. 가임기 여성은 마지막 투약 뒤 나흘 동안, 남성은 석 달 동안 피임이 필요합니다.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2번, 한 번에 알약 4개를 닷새 동안 복용합니다. 팍스로비드처럼 코로나19 증상 발현 뒤 닷새 이내에만 처방 가능한데 병용 금기 약물은 현재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병용 금기 약물 그리고 신장이나 간 장애 등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환자들 대상으로 3월 말 라게브리오 10만 명분을 도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면역 저하자 보호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 치료제인 이부실드 긴급 승인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면서 대안이 없는 계층에 있어서는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쌀 거로 보여요. 현재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 재고량은 6만 1000여 명분에 불과한데 추가 도입 물량 4만 4천 명분으로는 급증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같은 코로나19 확산세에 고위험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대한 다양한 치료제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어제 열린 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 광경입니다. 낙동강 쌀에서도 발암물질, 독성물질이 발견됐다. 문제가 된 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물질입니다. 이 독성물질에 대해서 지적이 나온 건 지난해 여름부터입니다. 보시면
미국 레저 활동 금지 기준으로는 최고 245배. 물이 그만큼 오염돼 있다는 거죠. 독성 물질에 의해서. 이게 2021년 8월. 올 2월에는 낙동강 주변 노지에서 재배된 무와 배추에서도 이 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제는 무, 배추뿐만 아니라 물, 무, 배추 외에 쌀에서도 검출된다. 이 물질은 간, 폐 등등하고 생식 독성을 띤 위험 물질이다. 프랑스 기준으로는 생식 독성 기준의 15.9배, 16배나 해당되고 이건 쌀입니다. 거기에 무, 배추까지 합치면은 독성 기준의 20배가 넘는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레저 활동 기준, 간 손상 기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가장 엄격한 기준이 생식 독성 기준입니다. 생식 기능, 임신, 출산, 태아의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기준이긴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정부가 신속하게 검사 관련법을 추진해서 검사를 하고 그거와 함께 도대체 여기에서 길러진 무, 배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나 또 쌀은 어떻게 소비가 되고 있나를 다 조사를 해야죠. 그다음에 일단 녹조로 인한 독소니까 녹조를 해소하려면 볼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물을 그냥 흘려보내면 계속 다 흘려보내면 되지만 그러면 취수, 양수장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그럼 그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한강 낙동강만 이 구조를 바꾸는데 9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4대강 보의 수문부터 여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다라고 하는 의견은 어제 오늘의 의견이 아닙니다. 보시면 이게 2019년 6월 기사군요. 낙동강은 녹조가 창궐하고 금강은 맑은 물이 흐르는데 그 차이는 보 수문을 열고 닫는 문제밖에 없다. 그다음에 밑에는 중앙일보입니다. 2021년 4월 금강 영산강 깨끗하게 95% 녹조가 줄더라. 그런데 낙동강은 조금만 열었더니 안 줄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정부 각 부처는 확실한 연구 결과와 관련법의 규정을 기다리느라고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 이젠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통령 당선인의 4대강 공약에서는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려 놓는 정책을 폐기하고 4대강 보를 그대로 유지한 채 4대강을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부처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또 언론들의 보도도 벌써부터 달라진 느낌을 살짝 줍니다. 낙동강 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한 언론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다 세어봤습니다. 이만큼은 경북과 경남, 부산 지역 언론들 다 보도를 했고, 자, 중앙 언론 중에서는 KBS, MBC, YTN, 연합뉴스, 국제뉴스, 뉴스필, 뉴스완, 방송과 통신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십시오. 한겨레,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정도까지 익숙한 이름이고, 그 다음부터는 중앙일간지와 종편들 다수가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지 낙동강 4대강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2%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입니다. 서울이 14.22% 오른 것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 충북, 부산, 강원, 대전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높아진 71.5%입니다. 공시가격안은 앞으로 2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될 예정이며 30일간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최종 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일 경우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11억을 넘으면 재산세는 같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 종부세는 소폭 상승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시가를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법률 개정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정부는 납부 여력이 부족한 60살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와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재산 공제액도 5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건보료 부담이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시가와 연동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도 올해 수급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